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민사집행법 판례 특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2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민사집행법 OT 시간을 가졌고요. 자, 오늘 이 시간부터 판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도 1조부터 312조까지 있고요. 자, 쉽지는 않은 법인데 여기 판례에 관련된 법이 헌법부터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동산 등기법 등 해가지고 한 26가지 법률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원고를 써보고 해본 게. 그리고 이 민사집행법 판례는요, 2014년 지난 최근에 7월 달에 했던 것부터,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2014년 7월 전부터 2013, 2012, 11, 19 한 5년 동안에 나왔던 그런 판례들만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판례가 되겠어요. 최근 판례가 되겠는데,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요. 제목이 여러분 머리만 한번 읽어보시면 26가지 법률로 되어 있다. 법률 이름들이 쭉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26개 법률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목차를 보시게 되면 판례가 1번 청구 2부터 2번 배당 2부터 해가지고요. 50번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인도명령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즉시 항고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강제 경매와 담보권 실행에 관련된 판례뿐만 아니라 채권 채무에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번이 판례가 청구의입니다. 용어들이 좀 생소하죠? 청구. 여러분, 청구라고 하는 것은 청구인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제3자인 상대방이 야, 너 채무이행해라. 내가 너에게 네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나는 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사람을 보통 청구라는 말 쓰죠. 청구인 그러죠. 여러분, 청구인. 그러니까 사법상에 의해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해라, 손해배상을 이행해라 하고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청구인 그러죠. 여기에 반대되는 말은 뭐가 될까요? 피청구인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민사소송법에 의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다고 그랬죠. 원고라는 것은 법원에다가 심판을 요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원고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1심에서는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1심에서는 원고, 상대는 뭐가 될까요? 피고가 되겠죠. 만약에 원고가 승소해서 피고가 억울하다고 제2심 법원에다가 고등법원에다가 항소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항소인 그러죠. 항소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한다? 피항소인 그럽니다. 그래서 항소인이 또 승소를 해가지고 승소했다. 피항소인이 패소했죠. 피항소인이 너무 억울하다고 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3심 법원에다가 고등법원에다가 했다면 상고인이 되겠죠. 그렇죠? 상고인이 되겠고 또 이거는 피상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의 반대는 피청구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항소인, 상고인, 피상고인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자, 청구의, 청구 한번 써볼까요? 청구. 청구.
이의한다. 이렇게 청구권이 있는데 청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죠. 이의. 이의를 제기한다. 이의를 제기한다. 청구 이의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이게 이제 채권 채무 관계인데요. 여기 채권자가 있어요. 여기 채무자가 있죠. 그러면 채권자가 야 너 채무자 채무 이행해. 여러분 우리 이런 그 민법에서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형계약이다. 전형계약. 민법에서 그 계약법에 전형계약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14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매매, 뭐 교환, 매매 교환, 또 뭐 증여계약, 또 뭐 금전 소비대차 계약, 뭐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현상 광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도급 계약, 고용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14가지 아닌 계약을 뭐라고 하냐? 비전형 계약이라고 합니다. 비전형 계약.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여행 계약을 맺었다. 우리 민법에서 여행 계약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행 계약을 맺었다. 또 카드, 신용카드 계약을 맺었다. 뭐 리스 계약을 맺었다. 이런 계약들은 다 뭐냐? 민법에 안 나오는 비전형 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채권자는 신용카드 회사라고 합시다. 신용카드 회사고 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우선 그 뭐 갑과 을 사이에 신용카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신용카드 회사가 이한테 이제 카드 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카드를 써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 카드 대금을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카드 계약 맺은 그 계약대로. 그런데 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카드 대금을 연체한다는 거야. 카드 대금 연체. 그렇죠? 이렇게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이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채권자가 조사해 보니까 채무자하고 거래하고 있는 거래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래은행이 많이 어느 은행이 있다 이거예요. 은행. 이 거래하고 있는 그 은행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얘한테 은행에다 예금했으면 이 사람은 은행한테 돈 받을 뭡니까? 얘는 채권자가 되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은행에서는 제3채무자가 되겠어요. 제3채무자. 그래가지고 이 채무자가 은행한테 예금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를 압류하는 거죠. 채권을 압류해가지고 이 채권자가 이 사람 은행에다 예금한 돈을 압류해가지고 이거를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채권자가 뭐 하는 겁니까? 채권의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채권의 압류명령을 신청한다. 채권의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거죠.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몇 조에 있느냐? 여러분 그 교재, 이 교재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요거 뒤에 부록에 말이죠. 민사집행법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몇 조에 있느냐? 223조가 채권의 압류명령입니다. 223조입니다. 223조. 한번 여러분 교재를 보고 요 교재하고 이 교재하고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223조 오세요.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유가증권, 그 밖에 유채물 권리 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채권에 대하여 강제 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 명령에 의하여 개시된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압류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명령이 개시되어야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225조 보시게 되면 여러분 225조를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압류명령의 신청입니다. 누가? 이 채권자가 이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그렇죠. 법원에다가 밝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명령할 때는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법원은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말이죠. 법원에다가 압류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뭐하지 아니한다? 신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신문하지 아니하고 신문을 뭐한다? 생략할 수 있는 것이 22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압류명령을 하게 되면 제3채무자와 그 채무자에게 압류명령했다고 뭡니까? 압류명령 그 서류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송달이 되게 되면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합니다. 압류를 함으로써 압류명령 효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채권자가 이렇게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이 채무자는 뭡니까? 즉시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 항고. 즉시 항고했다는 건 뭐야? 이 채권자가 채권 압류명령한 거 신청한 것을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취소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즉시 항고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데요. 이게 이제 청구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채권자가 채권을 청구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청구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채무자는 뭐가 될까요? 채무를 이행할 사람이니까 피청구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 판례 내용은 채권자가 돈을 회수했는데 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를 통해서 채권을 회수해 갔는데 압류명령 신청해 가지고요. 이 그 채무자가 말이죠. 피청구인이 압류명령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가지고 네 채권자 은행에서 신용카드가 이 은행에서 돈 빼간 것만큼 다시 달라고 이렇게 청구 이의를 제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청구 이의가 되겠습니다. 청구 이의 보시죠. 청구 이의입니다. 그리고요 민사집행법 제일 밑에 보세요. 우선 판결 요지 보기 전에 246조에 압류금지채권이 나옵니다. 압류금지채권. 여러분 아무리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다 하더라도 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이 있다는 거죠. 압류금지채권은 뭐가 있느냐? 거기 책 보세요.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그리고 유족들 부조료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요 구조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받는 수입 채무자가 구호사업을 해서 벌어들인다. 이거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병사들 있죠? 사병들의 급여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원들, 공무원들 급여의 임금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봉급이 300이다 그러면 300을 압류할 수 없고 2분의 1, 150만 원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퇴직금 받았다. 퇴직금도 압류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2분의 1 한도 내에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그 주택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렇죠?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도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요 1개월간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 은행에다 예금했는데 1개월 동안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압류 금지 채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게 채권 압류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압류 명령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압류 명령을 취소하느냐? 거기 2항 보세요. 금융기관 등에 이 채무자의 금융기관 등에 계좌 입금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 명령을 취소해야 된다. 어떤 거냐면 제가 지금까지 압류 금지 채권이 채무자의 예금구자로 입금됐다면 이 법의 민사집행법 246조에 나와 있는 압류 금지 채권은 압류 명령을 취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채무자가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고요. 3항 보세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그리고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법원이 판단하겠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에 따라서 압류 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채무자가요 신용카드 대금을 안 갚으니까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거래은행에서 압류했어요. 채권을 압류했다고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한테 돈을 예금을 인출해도 돈을 줄까요? 이미 그건 이 채권은 압류가 된 겁니다 하고 은행에서는 지급을 거절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압류 명령이 신청된 상태에서 이 채무자가 무엇을 받았냐면요. 자, 여러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채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뭘 받느냐? 장애 일시금을 받았어요. 장애 일시금을 얼마를 받았냐면 1,400만 원 정도 받았네요. 1,451만 원 받았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채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 일시금을 이렇게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돈은요, 장애가 생겨가지고 장애 일시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합니다. 압류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미 이 채권자가 이 사람 부자의 돈 들어온 거를 이미 인출해 갔어요. 찾아가 채권 회수해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청구 이의를 한 겁니다. 네가 채권자, 네가 은행에서 청구해서 나한테 청구한 돈을, 가져간 돈을 다시 내달라 하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났느냐. 그러니까 얘는 부당이득이다. 내가 지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돈인데 이걸 뺏어갔다? 부당이득이니 다시 내놔라. 이렇게 청구 이의를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부당이득이 아니다. 당연히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런 판례인데, 그럼 어떤 거냐면 이미 이 채권자가 은행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의 채권 압류 신청을 해서 한 상태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람한테 채무자의 구자의 돈이 입금됐다는 거예요. 입금된 거를 채권자가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가져갈 때 언제 가져갔느냐? 이 채무자가 압류명령 취소하기 전에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압류명령이 법원에서 취소하기 전에 인출을 해갔기 때문에 정당하게 회수된 것이다. 즉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명이 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때 압류명령 취소가 접수돼가지고 그 이후에 돈이 들어왔다면 인출을 해갈 수가 없는데 압류명령 취소되기 전에 이 신용카드 회사가 채권을 회수해 갔을 때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실까요? 자, 판시상 보세요. 민사집행법 246조 2항 규정 취지 및 이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지금 압류명령이 취소시켰잖아요. 채권자가 이 신용카드 회사지요.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속이라고 나왔죠. 만약에 적극이라고 나온다면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고 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합법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판결 요지가 나왔죠. 자, 쭉 보실까요? 둘째 줄. 압류금지 채권이, 지금 압류금지 채권이 민사집행법 246조에 나왔죠.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그죠? 압류금지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구자에 이체된 경우 더 이상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예금에 대한 압류명령은 유효하다는 거죠. 원래 압류금지 취지는 참작되어야 되겠죠. 압류금지 채권이 있으니까 법으로. 그러나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명령이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민법에서는 압류금지 채권 범위에 해당하고 이 조항에 압류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죠? 자, 채무자가 압류명령 취소했는데 압류명령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상실할 뿐,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상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류명령이 취소된 이후에만 효력이 상실될 뿐 완결된 집행행위는 영향이 없다. 얘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해간 완결된 집행행위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결 요지가 됐습니다. 거기 여러분 오른쪽 그쪽을 보니까 원고는 누굽니까? 신한카드. 피상고당했네요. 피고는 상고인인데 상고 피고가 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상고인으로서
대법원에다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기각시키니까 상고인이 상고 비용은 당연히 누가 피고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시간 있으시면 말이죠. 10쪽에 보니까 주문 나왔죠.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1번 보세요.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해가지고 2번 위에 나왔죠. 완결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고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권자죠? 신용카드 회사.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2번 보세요. 원심 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음 피고는 누굽니까? 이거죠. 채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장애 일시금 채권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애 일시금이 피고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이상, 은행에 지금 입금됐죠. 예금 채권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압류 및 추심, 자, 원고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누가 취소했어요? 그렇죠. 채무자가 압류 명령 취소 신청했으니까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취소 결정은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에 송달된 이후에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뿐 취소 결정 전에 이루어진 원고의 추심 절차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취소 결정 전에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제3채무자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심한 1451만 446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렇죠. 이 사건 이행 권고 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구 2사건인데요. 바로 이 채무자가 패소했습니다. 누구한테 손들어줬어요? 채권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 채권자가 그 청구인이죠. 이렇게 채무를 이행해야 했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채무자의 제3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뭐 은행도 될 수 있고 또 상거래 거래 관계에 있는 뭐 이분이 이 사람 제3자한테 물건을 팔고 뭐 물품 대금 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채권 등을 뭡니까? 압류했어요. 누가? 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명령을 신청해서 채권을 회수한 건데요. 이건 당연히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채무자의 채권 압류를 금지하는 채권이 있어요. 금지하는 채권. 그렇죠? 월급의 2분의 1. 만약에 이 사람이 뭐 회사를 다닌다면 회사의 월급의 2분의 1 이상을 압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제3채무자는 누구일까요? 회사가 되겠죠. 회사는 얘한테 월급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월급의 2분의 1을 2분의 1까지만 압류를 할 수 있으니까 그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압류 금지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 채무자의 구자에 입금이 돼서 그 입금된 거를 채권자가 회수해 간 거에 대해서는 효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고 당연히 채권을 회수해 간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청구 이의했어요? 얘가 가져간 돈을 이 채무자가 너는 부당이득이니 다시 청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건인데 이 채무자가 대법원에 가서
상고를 해가지고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상고 비용도 피고가 부담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민사집행법 223조 채권의 압류명령이 있고요. 또 225조는 채권의 압류명령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채권을 압류할 때는 법원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신문을 생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227조는 금전채권의 압류가 되겠습니다. 227조 금전채권의 압류가 나와 있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그쵸?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만이 효력이 있다. 또 압류명령 신청받은 이 피청구인은 그쵸? 피청구인은 즉시 채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항고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자 오늘 청구 이 첫 시간이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는데도 압류 금지되는 채권 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압류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압류 금지를 취소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도 있다. 누가 하는 겁니까?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여러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배당 이유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내용이 배당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7번, 8번, 9번, 10번까지 나왔나요? 11번. 그렇죠. 배당 이의 판례는 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 3월 27일부터 판례부터 2012년 7월 22일까지 배당 이의에 대한 판례입니다. 이건 뭐냐? 채권자가 배당을 받았는데 너무 배당이 잘못됐다 하고 이의를 제기한 그런 판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